오늘 함께할 첫 번째 이야기는 우선 수능 수학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바르게 수학하는 방법, 제대로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 그리고 단시간에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이제 마인드를 잡고 가야 되는지 그 준비 과정이랑 그다음 수준별 학습법. 마지막으로 수학별 단원별로 어떤 교재나 강의들을 공부할지 탐구 주제들까지 꽉꽉 채워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수능 수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능 수학 만만치 않습니다. 30문제를 100분 동안 풀어내는데 국영수 중에서 안 중요한 과목이 어디 있겠냐마는 학생들이 유독 어려워하는 게 사실이죠. 근데 이제 이 수능 수학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면 이제 공통 과목이 22문항이고요. 선택 과목이 8문항입니다. 그러니까 공통 과목이라 함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수학 1과 수학 2를 이야기하죠. 사실상 공통 과목에서 판가름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고2 수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4점짜리 고난도 문항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공통 과목에서 10문항이 있고요. 선택 과목에서는 단 3문항밖에 없어요. 사실상 선택 과목은 한 달 정도만 투자해도 8문항 중에 6문항 이상 정도로 맞춰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학 1, 수학 2를 제대로 공부한다? 반년 이상은 걸리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이 공통 과목이 너무 중요해졌다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 4점짜리 문항이 공통 과목에서 10문항이나 나오는 이상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뭔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쫓기면서 아니면 학원에서 상담을 받았더니 불안해서 고3 수학 누구는 미적분을 하고 누구는 뭘 하고 이런 선행에 쫓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사실 고등학교 2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도 심지어 재수생도 전부 다 고2 수학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2학년 때 고2 수학을 잘 준비해 놓는 것,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고2 수학을 고2 때 끝내겠다 이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만 잘 해놓으면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상위권 학생들의 공부 시간의 절반 정도는 수학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절반 정도의 시간을 고2 때 잘 정리해두면 고3 때 다른 과목들을 공부할 시간이 훨씬 많이 생기겠죠. 근데 이제 객관식이 15문항, 저게 정말 중요한데요. 객관식이 1번부터 15번까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9번부터 15번까지 무려 7문항이 이제 고난도 문항 4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제 학습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공통 과목에서 이제 객관식 15문항을 바라볼 때 예전에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1번이 제일 쉽잖아요. 당연히 15번이 제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15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한 문제는 못 풀어도 괜찮아 14문제를 풀어내거나 혹은 2문제를 제끼고 13문제를 풀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유효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통하질 않죠. 작년에 이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킬러 문항 없이 변별력을 갖겠다. 그러면 이제 작년 수능에서 어떤 것들을 눈여겨봐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면 이게 작년 6월, 9월 수능까지 해서 평가원에서 치러진 3번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에서 아까 말씀드린 1번부터 15번까지가 고난도 1번부터 15번까지가 이제 객관식에서 이 공통 과목 문항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15번이 가장 어려웠던 예전에 비해 이제는 어때요? 15번이 제일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6월 같은 경우에도 13번이 가장 어려웠고 9월 같은 경우에 11번이 심지어 제일 어려웠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는 14번이 어려웠습니다. 15번은 저기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제는 문항 번호를 가지고 난이도를 예측할 수가 없구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9번부터 15번까지가 어느 정도 이제는 난이도가 비슷비슷해졌어요. 들쑥날쑥해졌습니다. 이게 변별력이 생기게 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앞쪽부터 쭉쭉쭉쭉 풀다가 막히면 끝, 뒤에 거 못 풀겠지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나왔지만 뒤에는 또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시간 안배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표현의 문제들을 먼저 풀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문항 번호를 가지고 난이도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익숙한 표현의 조건들을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의외로 저기 밑에 있는 쟤들이 오답률이 5번째로 높은 애들인데 한 5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50% 정도 되면 사실 둘 중에 하나는 맞추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까다로운 문항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공부하면 아, 저 정도는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문항 번호랑 난이도가 비례하진 않고 난이도가 조금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그래도 문항 자체의 난이도를 놓고 봤을 때에는 해볼 만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비해서 조금 변한 거죠. 우선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단원별로 출제 경향이라는 건 여전히 중요해요. 근데 대표 유형만을 학습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고득점을 보장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훨씬 표현들이 겉포장지라고 하죠. 이 포장지가 좀 다양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형별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별로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고1 수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1 수학을 지나고 보면 내용이 얼마 없어요. 사실 그건 중학교 1, 2, 3학년 이 3년을 통틀어 봐도요. 사실 배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연습들이 많죠. 그러니까 뭔가 식을 전개하고 풀어내고 하는 이 계산 과정들이 꽤 많은 부분들을 그냥 내가 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좀 피지컬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계산들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연습도 많이 하셔야 나중에 보겠지만 어려운 문항들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수학을 정말 사랑하는 덕후 같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냥 한 문제를 정말 오래 고민하는 친구들은 이게 제대로 가는 의도한 길은 아닌데 다른 길로도 찾아가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우직하게 계산 많이 해본 경험들이 시험장에서 또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수학 중에서도 집합의 표현이나 부정방정식이나 이런 개념들, 굵직굵직한 개념들은 알고 가셔야 돼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고2, 고3한테 고1 수학을 공부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1 수학에서 우리가 내신 공부할 때 막 어려운 문제들을 풀고 이런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고1 때 이런 단원들이 있었지. 그 단원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예전에는 제가 EBS에서 강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EBS에서 연계 출제율 50%가 사실 와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어떤 교재나 어떤 강의를 보더라도 이걸 연계라고 가지고 오면 연계율이 한 30-40%는 되겠지. 그러면 그 50%라는 연계율 그 미묘한 차이 때문에 연계 교재를 꼭 봐야 되냐? 그러면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는 꼭 보셔야 됩니다. 이제 작년 평가원에서 이제 체감이 연계율을 높이겠다라고 했어요. 그냥 표면적인 연계율은 여전히 50%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같은 개념을 가지고 출제하면 연계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표현을 따오고 그래프를 따오고 막 수식을 따오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나 4점짜리에서 연계 문항이 1개, 2개 있다는 게 굉장히 커요. 근데 가끔 학원 강사들 중에서 연계 교재 안 봐도 돼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연계 교재를 안 봐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연계 교재를 풀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시험장에서 문제를 반드시 틀리는 건 아니다 이런 마인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안 풀었어요. 그래도 맞힐 수 있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근데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에게 이게 의미 있는 이유는 나는 어차피 시험장에서 이걸 보고 풀 수 있더라도 처음 보면 10분 걸릴 거 두 번째 보면 5분이면 풀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계 교재에서 나온 그 50%의 문항이 아니라 그 비연계된 나머지 50%에서 고난도 문항을 풀어내는 시간을 확보하려면 사실은 연계된 문항 50%를 빨리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도요. 만약에 학교 시험은 시간이 훨씬 타이트하잖아요. 그러니까 50분 동안 22문제, 23문제를 푸는 게 학교 시험이잖아요. 학교 시험을 처음 보는 사람한테 풀어보라고 한다? 대부분 시간 안에는 못 풀 겁니다. 수학을 꽤 잘하는 애들도. 근데 그 학교 학생들은 풀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수업 시간에 다뤘던 문제들이 절반은 될 테니까.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봤던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그 시험장에서의 이 심적인 부담감이 차이가 엄청 커요. 4점짜리에서 연계가 된다는데 왜 안 보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4점짜리 문항들은 이제 접근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이 처음부터 뭔가 펜을 들고 계산하려고 덤벼드는데 막상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요 팔짱 끼고 한참 동안 봐요. 그러니까 팔짱 끼고 한참 동안 보는 게 그냥 멍 때리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계산은 나중에 하는 거고, 아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한번 가볼까, 저렇게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게 제일 빠를 것 같아 라는 방향만 서면 의외로 계산 과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무지성으로 계산하려고 덤벼들면 이제 엄청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수능 수학이라는 건 이래요. 근데 학생들이 맨날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그냥 현역들이 치러내는 모의고사에서 등급이 수능에서도 유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혼자 풀어본 작년 수능의 등급 컷이 올해 시험장에서의 그 긴장감 속에서도 같은 점수가 나올 거다, 그런 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들어오고요, 시험장에서 난생 처음 느껴보는 그 긴장감 속에서 실력 발휘를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6월, 9월 모의평가 중에 하나가 성적이 잘 나왔어요, 자만하지 마시고 내가 치러내는 수능이 가장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어려운 문제들 마지막에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수능 직전에는 그 작은 모의고사들, 그냥 봉투 모의고사들을 많이 풀거든요. 그때 이제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좀 어려운 모의고사로 좀 단단해지는 경험치들을 좀 쌓으셔야 되겠다. 이게 우선 수능을 바라보는 마인드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수학을 공부해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수학이라는 게 그냥 별거 없어요. 운동이랑 똑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헬스장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헬스장에 딱 가면 몸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막 연예인도 유튜버들도 보면 막 어떻게 저런 몸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만약에 내가 옆에서 그 사람이 운동하는 걸 딱 지켜봤어요. 와, 저 사람은 저렇게 무거운 걸 몇 회를 하고 몇 시간을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하면 저런 몸을 가질 수 있겠지. 그게 착각인 거죠.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의 운동 강도를 따라한다, 몸이 먼저 망가질 거예요. 절대 못할 겁니다. 어쩌면 하나도 들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하는 운동 강도를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까지의 과정을 보셔야 되는 거죠. 저 사람도 처음에는 저런 몸은 아니었을 텐데, 저 사람이 처음에 했던 운동부터 그 밟아온 단계들이 중요한 거지, 지금 그 사람이 운동하고 있는 그 강도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겉보기에 막 그럴싸하게 따라하면 이런 일들을 해요. 진짜 운동은 하지도 않고 그냥 그럴싸해 보이게. 근데 이게 학부모님들도 학생들도 사실 똑같습니다. 이게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수학 잘하는 애들 옆에서 보죠. 아, 제가 전교 1등이래. 그럼 막 어느 학원을 다니는지 보고 어떤 문제지를 푸는지 보고, 그 학원이나 그 문제지가 걔가 전교 1등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학원이나 그 교재를 풀어서 전교 1등이 된 게 아니라 걔는 그 전까지 쌓아온 게 있으니까 이제 그 학원 수업을 듣고 그 교재를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아이가 3등급이고 4등급인데 걔랑 같은 학원을 다니고 같은 교재를 풀어? 하나도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만 허비하는 거죠. 수학 점점 더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수학도 자기한테 맞는 걸 공부를 해야 돼요. 성적 분포는요, 이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쫙 있잖아요. 이게 평균이 5등급이고 10명 중에 9명 90%는 3등급 이하입니다. 근데 5등급이 1등급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4등급이 1등급 되기 위한 공부를 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5등급은 4등급이 먼저 돼야 되고, 4등급은 3등급이 돼야 되고, 3등급은 2등급이 돼야 되고, 얘들이 이제 차례로 올라가야 되는데, 옆에 애가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하는 건 이게 10층짜리 건물을 10층부터 짓겠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수학은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50점인 친구는 60점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60점인 친구는 70점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내가 지금 목표로 해야 되는 그 난이도의 문제들을 집중 훈련해야 되는데 그게 대부분 잘 안 되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컨텐츠는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1타 강사의 강의, 고난도 문제의 강의, 이런 것들이 최상위권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지금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수준의, 필요한 난도의 그런 문제들과 개념들을 다루는 강좌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잘 고르셔야 되는 거죠. 그런 학원을 고르고 그런 강의를 고르고 그런 교재를 고르는데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이제 이야기하면서 결정을 하는 거지,
이게 뭔가 수준에도 맞지 않는 교재나 학원으로 시작을 하면요, 이건 결국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점점 자신감을 더 잃어가는 싸움입니다. 부모님은 해줄 거 다 해줬는데 애가 성적이 안 나오죠. 애는 한다고 하는데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이랑 아이랑 대화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걸 좀 도움을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최상위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나 다 틀리는 그런 문제들 말고 그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를 맞춰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보통 수학 시험이라는 게 100점 맞고 96점 맞아 1등급 나오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보통은 한 두세 개는 틀려도 1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두세 개를 잡기 위해서 그 두세 개를 틀려서 1등급이 안 나온 게 아닙니다. 나머지 문제를 다 못 맞춰낸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나머지 문제를 공부를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하는 이제 메커니즘들은 다들 비슷비슷해요. 이제 공식을 암기하고 예제 유제를 풀면 와 내가 천재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냥 막 계산이 막 엄청 잘 되거든요. 근데 조금 응용된 문제들은 하나도 안 풀려요. 그럴 수 있죠. 당연한 겁니다. 이게 수학을 타고난 학생들이 아니면 응용 문제가 한 번에 안 풀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해설지를 봅니다. 해설지를 보는 것도요, 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최상위권 친구들은 문제지 한 권에 내가 못 푸는 문제가 몇 개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한 문제를 2시간, 3시간 고민하는 게 이미 있어요. 최상위권 친구들은 내가 풀지 못하는 양질의 문제, 그걸 고민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거꾸로 이야기해서 뭐 2등급, 3등급, 4등급인 친구들 한 교재가 아니라 뭐 한 페이지에도 못 푸는 문제가 수두룩해요. 근데 수학만 공부하나요? 아니잖아요. 뭐 영어도 공부하고 국어도 공부하고 사회과학 공부해야 되는데 수학을 어떻게 한 문제 가지고 2시간, 3시간 고민을 합니까? 한 5분, 10분 있다가 해설지를 봐요.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그러면 다음번에 그 문제를 맞춰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음에 보면 못 풉니다. 그게 문제죠. 해설지를 보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해설지를 보고 틀린 문제들을 복습하는 시간들을 따로 잘 갖질 않아요. 이게 학원 숙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학원 숙제 문제만 풀지 거기에서 틀린 문제들 가지고 다음에 2번, 3번 보는 일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복습하는 방법들로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학원을 가도 사실 공부에 실패하는 방법, 이 흐름들은 비슷합니다. 교재 하나에 문제가 한 1000개는 넘게 실려 있죠. 근데 한 문제에 이제 10분 잡아도 선생님이 전문학을 다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대표 유형들만 보통 풀어주잖아요. 근데 대표 유형을 풀어주고 나면 나머지는 같은 유형이니까 풀어와 이래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학생들 중에서 풀고 오면 모르는 거 질문해서 질문을 받아주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괴리감이 생기는 부분은 이 2번째, 3번째 단계예요. 이 학원 선생님은 분명히 가르쳤어요. 그냥 가르치고 이걸 이해했다면 풀 수 있어야 돼 이랬는데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위에 문제랑 아래 문제가 똑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날은 조금 기억이 났는데 다음날 하려고 하니까 좀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느끼는 이 수학 개념이라는 것과 학생들이 느끼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는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그것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계속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운동 꾸준히 하기 진짜 힘들잖아요. 이 누구나 건강한 몸을 가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압니다. 근데 꾸준히 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운동을 꾸준히 하면 건강한 몸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겠죠. 이게 수학 공부에서는 학생들이 느끼기에 수학 공부는 이 수학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것, 이것도 안 푸는 것보다 푸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을 내가 주 3회 하는 것보다 매일 하는 게, 수학을 주 3회 하는 것보다 매일 하는 게 당연히 더 잘해질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요즘에 바디 프로필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이 운동을 해서 바디 프로필 찍을 정도의 만약에 상위 1%의 몸을 가질 수 있냐? 그럼 그렇지는 않아요. 가끔 보면 저 사람이 운동한다고? 이런 싶은 체형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가끔 보면 와 운동을 안 하는데도 그 나이에 배가 안 나오고 이렇게 탄탄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은요, 이 식단에서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식단을 하면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효율이 훨씬 더 나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식단을 해야지만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수학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그게 이제 개념 공부가 되는 거죠. 학생들 대부분이 이 문제풀이가 수학이다라고 착각하는 이유는 학원의 잘못도 큽니다. 이 학원에 가면 보통 처음에 유형별 문제집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유형별 문제집은 처음에 다루는 교재가 아니거든요. 개념 공부하고 나서 이제 다루는 교재죠. 근데 이제 유형별 문제집은 너무 좋은 문제집이 맞지만 개념 공부 없이 그런 문제들을 푸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마인드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초는 쉬워서 기초가 아니라 중요해서 기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초 계산들을 잘 안 합니다. 기초 계산들을 잘 안 하니까 나중에 중요한 순간들에 실수를 하고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만약에 요리사가 요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같은 정도의 요리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요. 결국에 누가 칼질 빠른지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리하는 속도가 중요한 것처럼 얘들도 똑같아요. 나중에는 이제 그 문제 푸는 속도도 중요하고요.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산뿐만 아니라 교과서를 많이 보셔야 돼요. 이게 최상위권인 학생들이 수능 직전에 교과서를 훑어봐요. 원래 그렇습니다. 최상위권 애들은 교과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죠. 근데 이제 상위권, 중위권, 요 정도 중상위권 친구들이요. 기출에 미쳐 있어요. 막 기출만 풉니다. 근데 중하위권 애들은 유형별 문제집에 미쳐 있어요. 교과서를 정작 봐야 되는 학생들은 그 밑에 있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를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잘 안 읽히거든요. 근데 많이 읽어야 돼요. 읽고 나서 옆에 있는 문제들은 그냥 개념을 확인하는 용도로. 그냥 교과서를 많이 읽으셔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상위권 정도 되면 막 강사들이 엄청 어려운 문제를 5분 만에 멋있게 풀어내는 그런 잡스러운 기술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런 잡스러운 기술은요. 나중에 교과서적인 풀이가 가능해져야 그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수능 시험장에서 그런 풀이를 구사할 수 있다 하면 좋겠죠. 근데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 또 교과서 풀이로 풀어야 되거든요. 교과서 풀이로 풀 수 없는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풀이 방법, 그런 테크닉, 기교, 심화 개념이라는 그런 것들에 현혹될 게 아니라 먼저 교과서적으로 다 풀 수 있어야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의미가 있어져요.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선행학습보다는 심화학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1학년 때 걸 1학년 때 끝내야지 2학년 때 걸 2학년 때 끝내야지 그 생각으로 심화학습 계속해서 구소시키는 거예요. 이게 선행학습을 하는 건 물론 이제 다음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방학 때 한 번쯤 보는 건 필요합니다. 한 번 보내랑 안 보내는 학교 수업에서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한 번 보내랑 5번 보내가 차이가 크냐? 그럼 별로 안 커요. 왜냐하면 걔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흔히 말하는 대치동 퀴즈 하는 애들이 그 초등학교 때 미적분을 봤을 때 이해 못합니다. 학원에서만 진도 나간 거죠. 학원 선생님만 계속 잘하게 돼요. 학원 선생님은 수학 잘합니다. 맨날 똑같은 거 5번 가르치니까. 근데 애들은 어차피 처음 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나중에 1등급 비율이 다소 높지만 뭐 그런 애들이 모두 1등급을 받지 못하는 걸 보면 아 그게 꼭 유효한 것만은 아니구나. 공식과 개념은 다르죠. 학생들이 보통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공식. 근데 그게 어떻게 유도되었는지 어떤 조건에서 사용 가능한지 왜 이게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 왜 이게 필요한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상황에 적용하는지 그런 것들까지 알아야 개념을 이해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개념을 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풀리진 않아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선생님이 개념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개념 알면 문제 풀려야죠. 안 그래요. 이게 개념을 아는 게 뭐 이런 거죠. 머리로 그냥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악셀 하는 걸 1000번을 봤어요. 아, 저 상황에서 계속 보다 보면 뭔가 보이겠죠. 아, 저 순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 선수랑 다른 선수가 이렇게 다르구나. 근데 내가 직접 하라고 하면 당연히 못합니다. 근데도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개념을 이해 못한 채로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맞힌 문제가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틀린 문제가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건데 이게 틀린 문제 속에서 얻어가는 게 없어요. 개념을 모르면. 왜냐하면 그거랑 똑같은 유형이 다음에 중요한 시험에서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조금만 표현을 바꿔도 얘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고 틀려야 얻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많이 틀려야 돼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 많이 틀리면서 그런 것들을 얻어가야 중요한 시험에서 안 틀릴 수 있죠. 그래서 개념은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부터 딱 이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만 알고 하시면 됩니다. 개념 노트와 발상 노트. 지금 안 찍으셔도 돼요. 개념 노트라는 것과 발상 노트라는 걸 쓰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속눈썹 치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3학년이더라도 정말 단기간 내에 기초를 다지고 성적에 빠른 향상을 이룬다?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일 효율적일 거라고 봐요. 요즘에 들어서 보니까 여러 강사분들이 이거랑 비슷한 메커니즘들을 설명하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굉장히 뿌듯하고 올바른 수학 교육으로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념 노트라는 게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최상위권 친구들은 흔히 말하는 뭐 반에서 1등 이런 애들 말고 그냥 전국 그냥 우리 그래도 학교에서 뭐 1, 2등 하는 이런 친구들은 이게 한 권의 문제지를 풀어도 모르는 게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되게 오래 고민합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체화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걔네들을 의식하지 않아도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수학적으로 원래 감각이 타고난 친구들은. 근데 그런 친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친구들은요, 의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고1 혹은 도형 기초 이제 노트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 수학원 노트 하나 만들고요. 수학2 하나, 그다음에 선택 과목까지 해서 이 각각의 과목별로 이제 단권화라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개념들을 단권화하는 건 보통 과목별로요. 이게 개념이라고 하면 20장 안으로 끝납니다.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과목들이 수학이 문제의 유형이 다양할 뿐이지 개념이 뭐 엄청 폭이 넓고 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번 뭐 그런 것들 하잖아요. 애들이 학습량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뭔가 수학을 덜어내고 하다 보니까 저거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과서를 딱 펼쳐요. 교과서 목차를 쫙 보죠. 1단원 그 안에 땅땅땅, 2단원 안에 땅땅땅, 3단원 안에 땅땅땅. 근데 우선 이 목차 자체도 흐름이 있어요. 이 목차를 그냥 교과서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제가 봤을 때 3등급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 간단한 목차마저도 4, 5등급 애들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 목차라는 걸 이해해야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 돼야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교과서를 이제 펼치면서 안에 나오는 용어들, 개념들 다 쭉 적어봅니다. 근데 그게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심화 학습하면서 알게 된 개념들을 거기에다가 이제 덧붙이는 거죠. 이거 말고요, 뒤에 거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요, 어머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앞에 노트를 한 20장 정도는 개념 정리를 우선 할 거예요. 뒤에는 이제 나중에 또 채워나갈 겁니다. 앞에 한 20장 정도를 제가 예전에는 개념이 중요하다, 말하듯이 설명하듯이 말하세요 이런 것들을 하니까 사실 뜬구름 잡는 것처럼 끝나고 나서 이게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개념이 중요한 건 알겠어. 근데 개념 공부 어떻게 하라고, 이게 직접 안 떠먹여주면 애들이 잘 몰라서. 그래서 진짜 이것만 하면 돼 하고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우선은 이 노트가 한 장이 있으면 앞에는 교과서 개념을 쓰고요. 뒷면은 우선 다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개념만 앞면에 채우면서 한 20장 정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머님들은 너무 옛날 이야기라 잘 뭔지 와닿진 않으시겠지만 이게 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에서는 이제 원의 방정식을 보고 중심, 반지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이런 것들은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을 그냥 쭉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요,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앞쪽을 다 채웠잖아요. 근데 뒤쪽에 채우는 건 내가 이후에 수업을 듣고 강의를 듣고 학원을 다니고 심화 개념서를 보고 하면서 교과서에서 조금 벗어난 팁들이 있어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문제 푸는데 이런 발상들이 중요하거나, 그걸 뒷면에다가 채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활용하면 삼각형 넓이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더라거나, 아니면 원래 원이라는 건 중심과 반지름으로 정의가 되지만 이 각으로 원을 정의하는 방법도 있더라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쪽은 이제 교과서 개념이 채워지고요, 뒤쪽은 이제 심화 개념이 나올 때마다 채워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20장이 만들어진다. 그럼 그걸 이제 수능 시험장까지 가지고 가는 나만의 노트가 한 권이 생기는 건데,
근데 저걸 틈날 때마다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위권 친구들은 저게 자연스럽게 체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개념들이 거의 안 나오니까 나올 때마다 그냥 덧대지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상위권이 아닌 친구가 상위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의식적으로 저걸 해야 되는데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건 문제만 정말 계속 푸는 거.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자습 시간 주고 뭐 주고 해도 개념 정리하는 애들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은 이제 저런 것들을 계속 시켜서 하지만, 근데 처음에는 다들 그냥 자습 시간에 문제만 풉니다. 근데 예전에 문제를 안 풀어서 성적이 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옛날보다 조금 더 많이 풀면 되겠지. 중학교 때는 가능했겠죠.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문제만 많이 푼다고 해서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문제를 풀어본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국에 풀고 나서 틀린 문제들을 정리를 하거나 개념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냥 계속 읽으셔야 돼요. 그냥 버스에서, 아니면 아침에 아버지가 차 태워줄 때 차 안에서 읽고, 아니면 뭐 쉬는 시간, 점심시간, 짜투리 시간에 뭐 문제 하나 풀어야지 말고 그냥 계속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전에 들어가기 전에 저거 한번 쫙 읽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거거든요. 아까 처음에 이제 문제들이 이제 유형별 학습 시대는 끝났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면 이게 어느 단원에서 어떤 개념이 쓰인 문제인지는 아셔야 됩니다. 이 단원에서 이 개념이랑 저 단원에서 저 개념이 같이 쓰인 거구나. 이게 되어야 이 단원이랑 이 단원이랑 연결이 되는구나. 이 개념이랑 이 개념이 같이 많이 출제되는구나. 이 출제 경향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어느 단원의 어느 개념인지를 끄집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문제를 보면 팔짱 끼고 한참 동안 보는 거예요. 어느 단원에 무슨 문제지? 이걸 생각한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안 배운 문제가 나올 리는 없거든요. 처음 보는 표현은 나올 수 있죠. 근데 내가 모르는 개념이 나올 리는 없거든요. 내가 개념 정리가 다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제 목차들을 살피는 겁니다. 이게 이 단원에 이런 개념이구나. 그러면 그때 이렇게 풀었었던 게 기억이 나네. 얘랑 그거랑 좀 비슷하게 느껴지네. 그러면 이제 그런 시도들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 정리만 잘하면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제 학생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이제 수학 1 같으면 이제 등차 수열의 개념이 있어요. 등차 수열 아세요? 이게 차가 일정한 수열이라고 해요. 만약에 1, 3, 5, 7, 9 20 커지네. 차가 일정하네. 그 애들이 그런 거 배우는 겁니다. 초등학생들 배우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교과서의 이제 개념들은 저 정도예요. 근데 심화 개념들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은 더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아니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등차 수열이 1차 함수인 직선의 방정식과 관계가 있구나. 뭐 등차 수열이 합이 뭐 2차 함수와 관련이 있구나. 그러니까 함수로서 저런 것들을 바라보고 뭐 최대 최소를 관찰하고 저런 데서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교과서 안에 있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적용 가능한 형태의 개념으로 한 번 더 포장되는 것들은 이제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언제? 나올 때마다. 나올 때마다 그 단원의 노트를 펼쳐서 뒷면에 짝짝짝 적어 나가다 보면 그 부분 뒷면이 많이 차여지면 많이 차여질수록 이제 내가 모르는 개념은 없어지는 거죠. 이걸 하셔야 돼요. 이것만 하면 정말 성적이 빨리 오르고요. 이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교재와 강의가 있지만 그 어떤 교재나 강의도 성적 향상을 이끌어준다는 보장은 없다. 근데 어떤 교재를 공부하든 어떤 강의를 공부하든 이렇게 공부하면 무조건 오른다 라고 이야기한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강좌나 교재를 공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정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서 이걸 쌓아나가면, 그럼 만약에 3학년 때 내가 필요한 것들이 1학년 수학, 2학년 수학 이런 것들을 예전으로 안 찾아가고 내 노트만 찾아보면 이제 끝나니까 얼마나 효율적이겠어요. 이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떡해요? 사전을 찾잖아요. 근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도 내가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그냥 그 노트에 계속 쌓아갔다가 그 노트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노트를 계속 손때가 타는 만큼 이제 그 개념들 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개념 공부라는 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는 알려드렸으니까 뭐 집에 가서 또 자녀분이 얼마나 또 의지를 가지고 할지 모르겠지만 뭐 관심을 가지고 부모님이 지켜봐 주시면 그걸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이제 바르게 수학하기에서 큰 맥락 하나는, 오늘 어쨌든 개념 노트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우선 개념 노트 쓰는 법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 이제 발상 노트라는 걸 얹어서 갈 겁니다. 그 두 개가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끝나고 나면 다른 거 기억 안 나도 개념 노트랑 발상 노트 이건 이제 기억이 나셔야 돼요. 자, 이제 제대로 수학 문제를 푼다는 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어떤 수학과 단원을 공부를 하려고 해요. 1단원, 2단원, 3단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개념학습을 하고 대표 유형을 공부하고 이제 심화의 문제를 푸는 거죠. 이게 처음에 당연히 1단원의 개념학습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뭘 공부해야 될까요? 이게 학생들 중에 여기 당연히 개념학습을 착착착 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학습을 이제 1, 2, 3단원을 다 끝내고 나는 이 과목의 개념학습은 끝났어 이게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학습을 다 끝내면 거기에서 흐름을 느끼면서 이제 대표 유형을 풀고 대표 유형을 쭉 다 풀고 나면 이제 웬만한 문제들은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화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학생이나 학원에서 잘못 방향을 잡고 있는 건 처음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대표 유형 풀고 심화 문제 풀고 일단은 완벽해 이러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수학이라는 게 한 단원만 잘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단원별로 이제 연관되는 것들도 많아서 이게 어느 한 단원을 잘해도 다른 단원 못하면 이건 문제를 못 풉니다. 뭐 이 과목별로 조금 차이가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사라고 하면 내가 조선을 잘 몰라도 통일신라만 잘 공부하면 통일신라 문제를 다 맞춰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수학은 그렇지 않아요. 수학은 이제 어느 하나가 비어있으면 문제를 맞춰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야 이게 뭐 진도 나가는 맛이 있어요. 이게 1단원을 공부하는데 개념 공부하고 어려운 문제까지 한 번에 푼다? 보통 2단원으로 못 넘어가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한국사 같은 것도 보면 고조선만 엄청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맨날 첫 페이지만 공부하는 애들. 수학도 집합만 엄청 잘하는 애들 있어요. 그 집합 뒤로 넘어가 본 적이 없는 애들 있어요. 그 어려운 문제 거기서 풀고 넘어가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개념 공부할 때는 진짜 교과서 예제 유제 수준으로 문제는 내가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 쉬운 것들 풀면서 한번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가 나간다는 맛도 알고 이게 한번 끝나고 났으니까 다음 걸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도 생기고 그래야지 이게 맨날 1단원에서 막혀있고 진도 못 따라가고 이러면요 이게 수학 공부를 하는 맛이 안 나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개념학습을 쫙 하고 그 다음에 대표 유형을 쫙 풀고 심화 문제를 쫙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학원 같은 데도요 내가 기존에 있던 반에 도중에 들어간다? 이런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이미 다른 애들은 개념학습이 끝나고 대표 유형을 풀고 있는데 내가 중간에 들어가서 뭐 따라가겠다. 그럼 뭐 지금 당장 겉보기에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나만 개념이 부족한 상태로 가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학원에서 정말 처음부터 뭐 어려운 문제들까지 다루는데 그게 우리 아이한테 맞지 않다 그러면 옮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교재 강의가 있으니까요. 뭐 그런 것들을 꼭 잘 선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능 수학 공부라는 것의 흐름은요 이렇습니다. 이 처음에 이제 개념 공부를 하죠. 뭐 개념 강의, 개념서, 교과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수능에서 가장 큰 두 축은 연계 교재랑 기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연계 교재 안에서 50%가 나오고요. 그다음 나머지 문제들도 이제 기출 안에서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어떤 문제집보다 중요한 건 연계 교재와 기출 문제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문제들은 공부 안 하셔도 사실 풀 수 있는 역량이 길러져요. 시중에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이제 고난도 N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저한테 고난도 N제 책 갖다 주면서 너 이거 안 풀어봤지 풀 수 있어? 그럼 난 저는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 연계 교재랑 기출 공부에도요 이 N제 안 풀어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푸는 거에 너무 목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이런 건 필요하죠.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이제 실전에 대한 감각을 기르는 거죠. 수능 시험장에서 생전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긴장감을 마주했을 때 내 실력을 80%라도 발휘할 수 있을까?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뭐 80분이든 70분이든 좀 타이트하게 시간 쫓기면서 이제 연습들을 충분히 가졌어야 뭐 수능 시험장에서 시간 쫓기는 경험에 조금 익숙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수능 수학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이러한데 뭐 이것보다 당연히 더 중요한 건 내신 수학입니다. 그렇죠? 내신 수학의 기본 전제는
학교 수업이 가장 중요하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뭐 일타 강사가 오고 학원 강사가 오고 뭐 제가 수업을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수능에 대한 이해도는 어쩌면 학교 교실 앞에 있는 선생님보다 수능에 대한 이해도는 더 높을 수 있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소위 그래도 뭐 전문가라고 하는 집단이라면. 근데 학교 수업은요, 그 앞에 서 계신 선생님이 시험을 내시는 거잖아요. 그 유일한, 전국의 유일한 출제자의 직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 수업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존다? 뭐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말도 안 되지만 이런 일들이 학교 교실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학원 다닌다고 이제 겸손하지 못한 자세로 공부하는 친구들 절대 끝까지 잘 될 수가 없어요. 이 무조건 학교 수업이 최우선이다. 왜냐면 사실 수능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비슷합니다. 뭐 2단원에서 이런 기출들이 많았으니까 이게 중요해. 그게 되죠. 그럼 학원 선생님들은 보통은 이제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거나 뭐 다른 학교 시험이나 뭐 이런 걸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학교 선생님들은 뭐 그런 학생들의 습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덜 중요하다고 뭐 덜 강조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수능의 출제민도 낮더라도 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 시험에 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내 수업을 잘 들은 애들이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올바른 교실 수업이라고 믿으시니까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이거 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근데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한마디 툭 하고 넘어갔더니 거기에서 시험이 나와. 학교 시험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 우선은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개념학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념을 확인하는 용도로 예제 유제 정도만 푸는 거지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빠르게 한번 개념학습을 끝내야 됩니다. 수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밀도, 빠르게 끝낸다는 것, 몰아본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학교에서 수학 수업을 듣고 학원에서 수학 수업을 듣는 거 만약에 뭐 일주일에 2번 수업을 들어요. 뭐 그날 3시간 수업했는데 3일 있다 3시간 수업을 한다고 해서 이게 3일 전에 게 바로 기억이 나냐 그럼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급적이면 개념학습할 때는 문제풀이는 좀 다르지만 개념학습할 때는요 좀 밀도 있게 빨리 끝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 이런 거 하는 거죠. 3주 만에. 방학 때 3주 동안 한번 개념학습, 어려운 문제 안 풀고 개념학습. 한 번 이제 개념학습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걸 밀도 있게 하고 들어가야 이제 단원과 단원 사이에 개념과 개념 사이에 이제 연결고리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학습을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유형별 문제집을 택하는 거죠. 근데 시중에만 나와 있는 유형별 문제 굉장히 좋은 거 많죠. 근데 이게 개념학습 없이 저걸 푸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개념학습하고 이 유형별 문제집을 풀어야지 뭔가 개념학습 없이 뭐 문제 푸는 그 공식들만 외우면서 바로 문제를 푼다? 아니면 뭐 개념학습과 유형별 문제집을 병행한다? 뭐 추천하지 않습니다. 효율이 안 나니까요. 뭐 그게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심화 개념이라고 다루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트의 뒷면에 적히는 것들. 근데 심화 개념서도 심화 개념 강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대표 유형들을 풀었으니까. 그리고 나야 이제 고난도 문제집들이 이제 심화 문제집들을 풀어야 이제 내신 준비가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한 4번 정도를 얘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4번 정도를 짧게 보면서 진짜 개념은 개념에 맞게 대표 유형은 대표 유형에 맞게 봐야지 이걸 한 번에 보면서 굉장히 많은 과한 양들을 다루면서 4번을 본다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이제 쪼개서 4번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는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사실 학교 선생님의 자리에 딱 가보잖아요. 수학 문제지 거의 없습니다. 수학 문제지 뭐 한두 권 있어도 그 누가 그냥 거의 꽂아놓은 거 잊어버리고 있을 거예요. 안 펼쳐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문제지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출제할 때도 다 거르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데서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참고하는 건 딱 2개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내가 수업 시간에 사용한 자료, 그러니까 교과서나 부교재나 그 다음에 기출 문제밖에 참고를 안 합니다. 기출 문제는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문제도 깔끔하고요. 그리고 뭐 이 문제지에서 많이 나왔니, 저 문제에서 나왔니, 뭐 이런 이제 뒷말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랑 그 수업 시간에 사용한 교재 안에서 시험이 다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사실 대부분의 수학 선생님은 저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존에 있는 문제 두 개를 합쳐서 새로운 표현으로 바꾸어내거나 뭐 이런 정도가 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출 문제들을 쭉 모아서 이제 단원별로 보다 보면 뭐 그런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중요한 맥락 두 가지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교과서, 개념서, 그다음에 모의고사 기출 이렇게를 가지고 저기에 제일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잘하면 뭐 학교 시험에서 1, 2등급 나올 수 있죠. 아까 개념 정리하고 뭐 이것만 공부하고 이러면.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아까 전에 틀린 문제가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건 맞는데 이게 최상위권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내 것으로 체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2시간, 3시간 고민하니까. 근데 대부분 5분, 10분 보고 이제 해설지 보는 친구들은 틀린 문제를 다음번에 맞춰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를 다음번에 맞춰내는 것, 이게 사실은 수학 공부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성적 올리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기출의 흐름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다음 발상 노트라는 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기출 안에서는요, 이게 단원별로 모든 개념들이 중요도가 다 같진 않습니다. 뭐 좀 더 많이 나오는 개념도 있고요, 조금 덜 나오는 개념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학교 시험은 다르죠. 이게 수능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단원에서 한 문항 정도가 나오지만 이게 학교 시험에서 4-5문항을 내야 되다 보니 그냥 뭐 고르게 다 나옵니다. 어느 거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도 이제 고3 같은 경우에는 뭐 수능을 대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기출의 흐름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수능 전에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이제 개념별로 내 이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정답률 몇 % 정도 되는 문제까지는 풀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원 안에는 이런 개념들이 있어. 근데 그 각각의 개념마다 내 스스로 느끼는 이해도는 요 정도야. 근데 그 이해도가 낮은 과목이 만약에 출제 빈도가 높은 개념이라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더 먼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도가 낮은 개념들이 여러 개 있더라도 그 중에서 이제 출제 빈도가 높은 것에 먼저 투자를 하려고 하면 내가 어떤 걸 잘 알고 잘 모르는지를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능 직전에 그냥 단기간에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연습이고요. 뭐 수학을 본질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연습과는 좀 다릅니다. 이게 수학을 잘한다는 것과 시험 성적이 잘 나온다는 게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거든요. 사이에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한다는 건 단순히 문제를 푼다는 건 아니고요. 뭐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건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발문들을 꼼꼼히 살펴야 돼요. 이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 어려운 문제는 한 3줄밖에 안 돼도 15분씩은 걸립니다. 근데 그 3줄을 10초 만에 읽고 지나간다? 그럼 사실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장 안에서 그 어간의 의미 하나하나가 다 이게 힌트가 되고 조건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차근차근 읽으면서 이런 발문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같이 출제가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 좀 느끼셔야 되는데 이게 학생들은 혼자서 하는 거 잘 못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출을 분석하는 강좌들을 활용하는 것이 좀 효율적일 수 있다. 기출 분석 고3 때는. 이걸 찍으셔야 됩니다. 앞에 건 안 찍으셔도 되고요. 발상 노트라는 게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어느 강사든 어느 선생님이든 다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근데 선생님들마다 표현하는 방법들은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는 발상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뭐 필연성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뭐 행동광령, 행동원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 똑같은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풀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예전에는 오답노트를 쓰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답노트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은 오답이 너무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노트로 만들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학생들은 그래도 시키면 하거든요. 근데 그걸 펼쳐서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펼쳐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하는 거에 집중하고 이게 보는 것에 시간 투자를 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오답노트 강조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힌 단계가 있으면 다음번에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힌 표현이 뭔지가 중요해요. 아, 이 표현에서 내가 조건을 해석을 못했구나. 이 표현을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렇게 생각을 했어야 돼. 그래서 그 막힌 그 한 문장을 가지고 내가 접근했던 방법과 그리고 올바른 접근 방법을 같이 정리를 해두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방향이 섭니다. 자주 보다 보면요. 그래서 이걸 단원별로 발상들을 정리하면 조건, 표현 속에서 이제 얘들을 해석해내는 능력들이 길러지는데, 그래서 발상 노트를 쓰는 게 중요하다. 아까 이제 노트를 과목별로 하나씩은 만들었잖아요. 근데 노트 앞에 20장은 개념이 찼어요. 20장에서 앞쪽은 교과서 개념, 뒤쪽은 이제 심화 개념. 그래서 개념 다 찼습니다. 그럼 이제 노트 뒤에 있는 그 비어있는 부분들의 발상들을 채워나가요. 내가 막힌 부분이 뭔데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느꼈어야 되는지인데, 수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이 원이 있고 원 밖에 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저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형들이 나올 때마다 저 상황들을 적어두면요, 이제 나중에 아까 개념 노트랑 발상 노트를 읽으면서 원이랑 밖에 점 하나가 주어지면 그때 보조선을 그어야지. 접하게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야지. 왜? 직각삼각형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의식적으로 계속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반원 위에 점 하나가 있어요. 반원 위에 점 하나가 있으면 이때 할 수 있는 생각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조선을 긋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저희가 직각이라는 사실이고요. 얘가 수선의 발 내리고 나면 닮음 삼각형이 3개가 나온다는 거죠. 직각을 못 떠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기 안에서 닮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고 이제는 비슷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행동해야지. 뭐가 다른지 좀 느껴지세요? 예전에 유형학습과는 다릅니다. 옛날에 유형별로 대표 유형을 공부할 때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지, 이걸 뭔가 암기했던 학생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이게 연결고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표현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저런 본질적인 상황은 변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포장지가 달라져도 저렇게 반원 위에 점이 주어졌어, 수직 써먹어야지,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올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뭐 포장지에 현혹돼서 뭐 신유형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만약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어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고 하면 이것도 이제 성질들이 몇 개 있거든요. 제일 기본적인 건 이런 겁니다. 마주보고 있는 각의 합이 180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각 하나가 주어지면 나머지 각 하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누구나 압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못 풀었어? 그러면 다른 발상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호 하나를 고정시키고 그었더니 원주각의 크기가 같은 저런 보조선을 그어내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저런 보조선들을 긋는다는 건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 잘 안 돼요. 도형에 대한 감각이 있는 게 아니면 저렇게 선을 그어야서 원주각을 바라봐야지. 근데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사고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더 나가면 나중에는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죠. 뭐 대각선을 그어서 사인 법칙을 쓰고 뭐 코사인 법칙을 쓰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바라보았을 때 접근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주어졌을 때도 이런 거 기본 성질이 있고 이렇게 가져가야 이제 이게 안 되면 이거 쓰고 이게 안 되면 이거 쓰고 이렇게 이제 가지수들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첫 번째 개념을 쓰는 문제를 한번 봤어요. 두 번째 개념 쓰는 문제를 한번 봤는데 틀렸어요. 뭐 세 번째 개념 쓰는 문제를 봤는데 또 틀렸어요. 이게 어딘가에 의식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그냥 틀린 문제 속에서 얻어가는 게 없습니다. 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틀리는 거죠. 같은 상황에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 번에 모아서 이제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딱 이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해야지, 그게 되는 거죠. 뭐 보이죠 어머님? 2022학년도 수능수학 14번입니다. 이 객관식이 오답률이 70%면 꽤 높은 거죠. 특히나 이게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 오답률은 70%면 굉장히 높은 건데,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한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걸 뭐 수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이게 운동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운동. 근데 이제 수학에서 다루는 운동은 굉장히 단순해요.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마음대로 움직이는 운동들은 없습니다. 그냥 방향이 2개밖에 없어요. 수직선이라서 왼쪽 오른쪽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이 있는데 제가 그때 위치 함수라고 주어져 있고요. 뭐 여기에 좀 어려운 표현처럼 보이는 거 있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절대값 VTDT가 2다. 저걸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못 풀었으면 이제 저 해석이 안 된 거죠. 해석만 하면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이게 속도라는 게 이 위치가 지금 3차면 속도가 2차거든요. 뭐 이건 학생들이 들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속도의 부호가 많아봤자 2번밖에 못 바뀌는데 그 속도의 부호라는 게 운동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방향은 2개밖에 없는데 이게 부호가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얘가 처음에 제자리에서 시작해서 1초 후에도 제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움직인 거리가 2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움직인 거리가 2인데 처음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면 한 칸 옆으로 갔다 돌아오거나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 칸 갔다 돌아오거나 왼쪽으로 한 칸 갔다 돌아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해서 제자리에 오거나 사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수식이 없이 그걸 해석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석을 못하니까 이 문제를 아예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봤을 때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게 의미가 있냐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뭘 정리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오른쪽과 같은 저런 포인트들이 좀 중요한 거죠. 아, 위치 함수가 주어지면 뭐 속도 함수나 위치들을 생각을 하는데 절대값이 붙어 있을 때는 이게 움직인 거리니까 운동 방향을 고려하는 저런 것들 내가 생각 못했어. 생각하지 못했어. 그럼 다음번에 생각해야지. 그것만 되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만 더 볼까요? 이게 올해 수능 문제도 한번 가져와 볼게요. 2024학년도 수능 수학 20번입니다. 오답률이 84.7%. 대부분이 다 엄청 많이 틀린 거죠. 이게 15%가 맞춰냈다 그러면 한 6명 중에 1명, 7명 중에 1명이라고 그러면 나도 할 만한데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사실 맞춰낸 친구들 중에 상당수는 재수생일 거고요. 이 현역인 친구들 중에서 맞춰낸 비율은 훨씬 낮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지금 fx가 뭐 3차 함수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접선이라는 게 나오면 애들이 기계적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들이 이제 평소의 패턴이었어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계산하려고 덤벼들고 이랬다가 이제 다 망한 거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학생들이 킬러 문제 없이 어떻게 변별해? 이거 킬러 문제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킬러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풀이가 뭐 30초면 끝나니까. 근데 이런 문제에서 마지막 중요한 건요. 여기 마지막 문장이에요. 점 A가 3분 5비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일 때. 원 위에 저 점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요. 저런 부분이에요. 원 위에 점이 있어 수선의 발내려서 직각 이용하는 거네. 근데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는 곱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사실 그거만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오답 노트를 정리할 때 위에 있는 표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마지막에 있는 저 표현이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발상 노트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아, 내가 해석하지 못한 그 딱 한 문장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그리고 올바른 생각 과정 둘만 딱 적어두면 그러면 이제 그걸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읽는 거죠. 그러면 비슷한 상황에서 그게 떠오를 거라고요. 최상위권 친구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던 그 과정을 나는 의식적으로 하면 따라잡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한 중요한 맥락 두 개는요 끝났습니다. 개념 노트랑 발상 노트 이렇게. 그래서 노트 이제 집에 가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노트 과목별로 만들어서 앞에 20장 정도 앞면에 교과서 개념, 뒷면에 심화 개념, 그리고 뒤에 남은 노트의 여백들은 내가 틀린 문제들 단원별로 모으는 겁니다. 발상들만. 그리고 어떻게 하자? 수학을 읽자. 문제를 푸는 것 이상으로 수학을 계속 읽어 나가야 다음번 틀렸던 문제를 맞춰낼 수 있다. 틀린 문제를 맞춰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수능에 30문항이잖아요. 내가 한 달에 딱 한 문제씩만 더 맞춰야지 그거면 엄청난 변화입니다. 한 달에 한 문제 해볼만 하잖아요. 딱 한 달에 하나만 더 맞추자. 그러니까 내가 오늘 10개 맞췄으면 다음 달엔 11개만 맞추자. 한 달에 하나씩만 더 맞추면 1년 하면 12개 더 맞추면 이게 막 40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한 4, 5등급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의외로 성적은 되게 빨리 오르는 과목이긴 해요. 제대로 공부를 하기만 하면. 가끔 제가 이제 EBS에서 강의를 하면 보통 한 해에 한 20만 명 정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적이 오르는 애들은 수학 후기 게시판에 엄청나지만
그건 비율로 따지면 극소수일 겁니다. 사실 대부분은 강의 한번 봤다가 다 도중하차했을 거고요. 뭐 완강한 친구들 중에서도 성적이 조금 오른 친구들 대부분일 거고요. 근데 가끔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뭐 6등급이 순식간에 1등급이 되고 뭐 100점을 맞고 이런 애들이 반년 안에 성적이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는 애들이 생겨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보통 이런 개념 노트나 발상 노트들을 그냥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유전자 있을 수 있죠. 모든 것에 있어서 뭐 유전은 되게 중요한 요소니까. 근데 수학을 타고나서 잘하는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 1% 미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1등급을 받는 건 노력으로 어느 정도 극복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의식적으로 저런 것들을 쓰다 보면 분명히 굉장히 빠른 폭으로 성적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도 알려주지 마시고요. 꼭 혼자 열심히 해보세요. 다 같이 하면 안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이제 근데 시험 시간에 성적을 빠르게 올리려고 하면 이건 수학을 잘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이게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정말 뭐 수학 교수님 같은 고등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그냥 느긋하게 한 문제 가지고 되게 음미하는 친구들은 사실 시험 시간 안에 빠르게 풀어내는 것에는 조금 미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쓰는 것에 조금 미숙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시험 시간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뭐 어떤 연습들, 마인드가 필요하냐라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내신에서도 중요하고 수능에서도 중요합니다. 똑같습니다. 이 고3인 학생과 재수생 같은 경우에 수학 실력의 차이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수학을 공부 안 했다면 그 1년의 차이가 엄청나겠지만 내가 수학을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4년 공부했다고 드라마틱하게 수학 실력이 오른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근데 재수를 하는 친구들은 실전과 같은 경험들을 꽤 많이 연습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치르다 보면 뭐 한 달에 2번, 3번씩 모의고사를 치르다 보면 이게 성적의 편차가 좀 적습니다. 근데 고3인 친구들만 해도요 사실 들쑥날쑥해요 굉장히. 그래서 물어보면 뭐 맨날 핑계는 있어요. 뭐 어제 잠을 잘 못 자서 아니면 뭐 제가 이 단원에 유독 약한데 이 단원이 많이 나와서 뭐 그러니까 애들마다 항상 핑계는 있고 이게 항상 자기가 제일 잘 쳤을 때 실력이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고3이 돼서 학생한테 이제 면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영수 모의고사 등급 한번 불러볼래? 이러면 뭐 국어가 작년 3월에는 2등급, 뭐 수학은 작년 9월에는 3등급, 뭐 제일 잘했던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조합해서 이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수능 같은 경우에는 제일 못 쳤은 과목들이 조합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거 잘 쳤을 과목의 조합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실력을 정확하게 알고 이 연습들이 좀 필요한데요. 편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 실력의 120%를 발휘하는 이런 요령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을 그래도 뭐 90%, 100% 그러니까 자기 실력을 제대로 온전히 발휘하기 위한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학생들 중에서 유독 막 시험만 치면 손을 달달 떠는 애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교실에서 수학을 잘하는 애인데 뭐 3등급 턱걸이하고 막 성적이 시험장에서 너무 긴장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연습들이 필요한데요. 우선은 정확하게 좀 타겟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이제 한 가지 장애물이 생긴 건 예전에는 문항 번호를 보고 이제 난이도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뭐 학교 시험은 여전히 그러할 수 있지만 수능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랑 문항 번호가 꼭 비례하는 것만은 아니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익숙한 표현의 문제들을 이제 먼저 캐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평소에 연습할 때에는 이게 난이도가 들쑥날쑥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에서 막혔어. 그래도 뒤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평소에 익숙하게 공부했던 표현들이 나오는 문제들을 먼저 이제 풀어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할 때도요. 내 등급대에서 꼭 맞춰야 되는 수준의 문제들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등급이 1등급 되기 위한 공부 이런 거 없다 그랬잖아요. 5등급이 4등급 되기 위한 공부. 그럼 뭘 맞춰야 되니? 뭐 교과서 거 다 풀 수 있으면 되겠죠. 의외로 교과서에서 시험 문제가 절반은 내도 그거 절반 다 푸는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문과 친구들은 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교과서 문제 다 푸는 걸 먼저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교과서의 대표 유형들 중에서 쉬운 거 먼저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 중에서 좀 쉬운 4점짜리들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려운 4점짜리 이런 것들은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것들은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좀 고르고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꼭 맞춰내야 되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거 중요하죠. 서술형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술형을 먼저 풀지 뭐 이런 문항수들을 보고 배점들을 보고 생각을 잘 전략을 짜셔야 돼요. 이게 뭐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점수가 없잖아요. 근데 객관식은 찍어도 5개 중에 평균적으로 하나는 만다고 치면 서술형이 심지어 배점도 더 높으면 서술형에서 이제 점수 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건 자기가 성향을 좀 알아야 돼요. 서술형을 빨리 잘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빨리 잘 쓴다라는 건 이게 이 내용은 들어가야 되고 이 내용은 안 들어가도 되고 이게 판가름이 서야 돼요. 근데 그런 감각들은 어디에서 오냐면 이게 문제지를 풀면 문제지에 문제들 위에 서술형 마크 달려 있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서술형이 어떤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객관식은 학교별로 시험 문제가 다 다르거든요. 서술형은 사실 좀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낼 만한 것들이 단원마다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나올 수 있는 서술형 문제가요 몇 개 안 되는 게 사실 이 문제를 냈는데 얘도 다르게 풀고 쟤도 다르게 풀고 쟤도 다르게 풀면 채점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풀이 과정이 어때야 돼요? 좀 이게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사실. 막 창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거 서술형에 내면 선생님들이 제일 힘듭니다. 선생님들은 이제 풀이 과정이 뭐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밖에 없지만 그 안에 한 3단계 정도로 채점하기 용이한 문제들을 내요. 근데 그게 학생들이 잘 판단을 못하니 문제지에는 서술형이라고 마크 달려있는 서술형 문항들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채점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아 이게 들어가야 점수가 되고 이게 들어가야 점수가 되고 이게 들어가야 점수가 돼? 그럼 최소한 그 문제들은 해설지랑 똑같이 따라 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 맞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특히 남학생들은 내가 답 맞았으니까 이 점수 다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감점되는 경우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요소들을 알아. 그런 친구들은 전략적으로 서술형을 먼저 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모르면 서술형을 또 먼저 푸는 친구들이 이게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서술형 오히려 나중에 푸는 게 유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서술형을 잘 공부해서 서술형을 시간 안에 빠르게 남들보다 쓸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서술형 먼저 풀고 객관식 푸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자기 성향에 따라서 이제 전략을 짜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내가 몇 문제를 몇 분 동안 풀지를 좀 마인드맵을 좀 가지고 연습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평소에 타이머를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시계를 재면서 공부하라는 의미는 좀 쫓겨본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수학 문제를 타이머를 재면서 공부하게 되면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내가 몇 분 만에 풀 수 있는지 스스로 좀 압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몇 분 정도 걸려서 푸는지를 알아야 시간에 안 쫓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내가 평소에 대표 유형 정도의 문제를 5문제를 15분 정도 걸린다고 쳐요. 그러면 시험 시간에 내가 15분이 남았어요. 5문제 남았네. 나 평소에 이 정도 풀 수 있어. 가 되면 그냥 평소 속도대로 풀면 됩니다. 쫓길 필요가 없죠. 근데 내가 몇 문제를 몇 분 동안 푸는지를 모르면 15분 남았다, 10분 남았다 그때부터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실. 그게 남은 10분이 전체 시간에 뭐 5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지막 체감되는 10분은 엄청 쫓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푸는 속도를 알아야 돼. 타이머 가지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돼야 시험 시간에 덜 긴장하고 덜 쫓겨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시험 시간에 무조건 시간 안배 실패합니다. 집에 와서 풀면 풀리죠. 근데 그런다고 수학 성적이 잘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성적이 잘 나오는 건 수학을 잘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런 쫓겨본 경험과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순서대로 풀 건지를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건 이 시간 안배하면서 모르는 문제들을 그냥 넘어가는 거죠. 오히려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일수록 이 모르는 문제에서 막혀서 시간 안배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수학을 아까 발상을 정리하면서 공부하면 좋은 또 장점 한 가지는요. 시간 안배에 유리할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이 문제를 3분 안에 풀 수 있냐? 그건 어려운 문제는 3분 안에 못 풉니다. 다른 거 빨리 풀고 어려운 문제는 한 10분쯤은 걸리겠죠. 근데 3분 안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인지 못 푸는 문제인지 판단은 섭니다. 그러니까 3분 안에 무조건 풀어야 된다가 아니고요. 3분 동안 안 풀리면 그냥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길이 안 보이면.
사실 조금 더 현실적으로는 한 1분 30초 안에 저게 판단이 서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금방 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방향이 섰는데 그 방향대로 갔는데 안 풀렸어? 그럼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그 문제를 포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풀 수 있는 거 먼저 풀자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였던 시간이 아까워서 어떻게 넘어가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고, 나중에 시간 남으면 다시 보겠다는 생각으로 뒤쪽에 더 쉬운 것부터 먼저 풀어야지. 더 익숙한 문제부터 먼저 풀어야지. 문항 번호와 난이도가 비례하지 않는 이상 내가 이 문제 못 풀어도 뒤에 분명히 풀 수 있는 문제는 있을 거야. 그래서 끝까지 보는데 제가 봤을 때 전체 시간의 한 60% 정도 지나는 시점까지 끝까지 한 번은 훑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분 시험이다. 60분 동안 한 번은 다 훑어봐야 돼요. 풀 수 있는 거 다 풀면서 나가라는 거죠. 못 푸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고. 그럼 남은 40분 동안 못 푸는 거 푸는 거고. 만약에 전체 시험이 50분이다. 그러면 한 30분 안에 끝까지 한 번 다 보셔야 돼요. 풀 수 있는 거 풀면서. 시간 안배 연습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50분 동안 앞에서부터 짝짝짝짝 풀었는데 마지막 50분이 되는 순간 마지막 문제가 끝?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문제만 풀면서 전체 시간의 한 60% 정도는 쓰고 나머지 40%를 내가 못 푼 문제에 투자하자. 근데 이게 연습 없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연습을 하셔야 이게 실전에서 이게 되고 내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거니까요. 뭐 타이머 가지고 연습하는 것, 그다음 전략적으로 몇 번 문제까지를 먼저 풀지 순서를 짜는 것, 그다음에 시간 안배하면서 쭉쭉 지나가면서 전체 시간의 60% 들여서 한 번은 다 훑어보는 것, 이것만 되면 시간 안배 못해서 시험 못 봤어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온다고요. 근데 시간 안배 못하는 친구들 제가 봤을 때 고3이 돼도요 한 3분의 1은 시간 안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다른 친구들보다 유리한 자리를 선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나고 나면 쉽지 않지만 뭐 실수에 대한 연습들을 조금 하는 것들을 추천을 합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인 메시도 맨날 그 공만 차던 사람도 어쩌면 중요한 경기에서 골 찬스를 놓칠 수 있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의식하면 실수를 피할 수는 있습니다. 줄일 수는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절반 이하로. 요즘 친구들이 이제 실수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남학생들이 좀 수식을 너무 못 쓰고요. 글씨를 자기도 잘 못 알아봐요. 근데 또 그 안에 꽤 큰 영향 중에 하나는 좀 태블릿 가지고 수학 공부 문제를 푸는 게 사실 종이에 펜을 쥐고 쓰는 것과 또 다른 감각이거든요. 종이에서 문제를 풀 때에는 그 주어진 여백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지만 이게 태블릿이라는 건 그냥 여백을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어 오면서 마음대로 지워가면서 쓸 수 있는 그 연습이 사실 실전에서는 중요한 순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사람들마다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그래서 항상 이제 종이에 펜 쥐고 풀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실수하는 것에도 유형은 있어서 좀 피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저는 좀 늦게 수학을 공부를 하기 시작한 편이라 어느 순간 딱 하니까 제가 6 곱하기 7에서 1의 자리 실수를 꽤 많이 한다는 걸 알았어요. 6 곱하기 7을 했는데 끝에 자리가 2가 되어야 하는데 뭐 얘가 4가 되거나 8이 되거나 뭐 이런 걸 제가 실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50분 100분 동안 뭐 지금 어머님들 지금 100분 정도 집중하고 있는 거 사실 대단하시긴 하지만 순간순간 훅훅 갈 때가 있잖아요. 이게 시험 시간도 똑같습니다. 50분 100분 동안 똑같은 긴장감을 유지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내가 실수하는 포인트들을 아는데 그 장면을 마주했을 때 내가 의식적으로 그 부분들에서 긴장감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것도 발상노트에 적다 보면요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패턴이 있어요. 실수를 많이 하지 않는 친구들은 패턴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수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패턴을 봤을 때 동일한 계산 실수가 많다? 그럼 이건 항상 해설지에 채점하기 전에 검사하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페이지 문제를 다 푸는데 20분이 걸렸어. 그럼 바로 채점하고 실수했네 이게 아니라 한 2분 3분 정도는 내가 했던 계산 과정을 눈으로 한번 쭉 훑어봐야 됩니다. 내가 연습 때 실수를 못 잡아냈는데 수능 시험장에서 실수를 잡기를 기대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연습 때 내가 몇 번 실수한 걸 잡아본 경험들이 쌓여야 시험 시간에도 검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계산 과정을 내가 1번부터 돌아와서 다시 검사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페이지 넘기기 전에 그냥 눈으로 한 번 더 보고 넘어가는 습관들로요 계산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언제? 연습할 때 몇 번 실수를 잡아내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실수를 많이 하는 건 이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누락하는 경우들이라, 만약에 내가 이제 조건을 누락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조건들을 체크하는 연습들을 하시면 이것도 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뭐 아무데나 교과서 딱 펼쳐보면 아무데나 형광펜 칠해져 있고 막 형광펜이 페이지에 다 칠해져 있는 애들 있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 그냥 막 형광펜이랑 막 밑줄이랑 다 치어져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가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항상 같은 패턴으로 이걸 체크하는 습관들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한다 그러면 자연수, 뭐 정수, 3보다 큰 실수 이런 수의 범위에 뭐 네모 박스를 치고, 뭐 뒤에서 나오는 조건들의 뭐 밑줄을 치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에 똑같은 네모 박스랑 똑같은 밑줄을 치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조건은 절대 누락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대충 읽어서 조건을 누락시키면 항상 연습 때 똑같은 패턴으로 체크하는 것들을 연습하면 금방 고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개념을 인지 오류라고 해서 뭐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삼각형의 넓이인데 2분의 1을 안 했다거나, 부도 방향을 실수로 바꾸지 않았다거나, 뭐 마이너스 처리를 잘못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부 다 이제 발상 노트, 이 교재 개념 노트 뒤쪽에 실수들을 좀 적어가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실수에도 패턴이 있다, 의식하면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실수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니, 항상 시험이 끝나고 나서 실수했다는 변명으로 우리 아이가 일관하고 있다면 집에 가서 한번 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수준별 학습법 짧게만 설명을 드릴까요? 뭐 모든 친구가 다 똑같은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아까 전에도 이제 등급에 맞는 공부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1등급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1등급 상위 4%. 와, 1등급 쉽지 않죠. 상위 4%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1등급을 하라고 하는 건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의 근로소득이 상위 4%인가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는데 우리 아이한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걸 바라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4%가 뭐 최상위권 친구들은요,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게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내가 10초 만에 뛸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친구 20초 만에 뛰어요. 똑같은 시간을 뛰면 당연히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절대 따라잡힐 리가 없어요. 최상위권 친구들이 딴짓 안 하고 똑같은 시간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한다? 절대 못 따라잡습니다. 근데 교실에 가보면요, 얘네들이 제일 수학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못 따라잡는 거죠.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게 겸손하지 않은 자세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학년 때 수학 좀 하는데 난 미적분 공부하고 있어요. 뭐 3학년 거 수학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고 조바심을 낼 게 아니라 지금이 찬스구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걔가 고1 수학 공부하는데 우리 애도 고1 수학 공부해? 당연히 못 따라잡죠. 근데 걔가 나중에 3학년 거 공부하는데 우리 아이는 1학년 거 공부해. 그럼 1학년 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1학년 성적에서 내가 등급을 하나 올라가 보잖아요. 성적을 유지하는 건요, 꽤나 할 만한 일이에요. 5등급이 4등급이 되고 4등급이 3등급이 되잖아요. 그럼 냅둬도 걔는 2등급 되고 1등급 되는 방법을 압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한번 올라보잖아요. 이게 수학 공부는 재미없어도 성적 오르는 건 재밌는 법이거든요.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성적을 한 등급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1등급, 2등급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한 등급 올리는 게. 그리고 의외로 최상위권 친구들이요, 굉장히 많이 쫓겨하고 불안해합니다. 상담해보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1등급이라는 건 누구나 맞기 힘듭니다. 사실 안정적인 1등급이라는 건 정말 한두 명밖에 없고요. 나머지 애들은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들 불안한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딴짓할 때, 선행할 때 공부하면 따라잡을 수 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 친구들은 딴짓만 안 하면 절대 따라잡힐 리가 없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무조건 학기 중에 학교 진도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한테 되게 중요한 경험은 자기보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을 접해볼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친구들 중에는 그런 친구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모의고사 최고난도 문항들은 여러 명의 해설 강의를 보는 것이 이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입니다.
뭐 각 사설 사이트나 EBS나 뭐 이런 곳에 뭐 흔히 말하는 이 유명 강사들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가지고 와서 이제 해설 강의를 찍지만 그 해설 강의들마다 접근하는 발상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여러 선생님의 수업들을 보는 것 사실 최상위권에게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문제를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고민한 방법들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저거밖에 없어요. 뭐 강사들마다 이제 컨텐츠들은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그 사람밖에 안 풀어요. 그러니까 다른 강사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볼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은 최고난도 문항들은 여러 명의 해설 강의를 본다. 그리고 학기 중에 집중한다. 그러면 뭐 여전히 꾸준히 잘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상위권 2등급으로 가볼까요? 2등급인 친구들에게 중요한 마인드는 전교 1등을 따라하지는 말자 이런 거죠. 전교 1등 따라한다고 전교 1등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의 문제들을 푸는 것이 중요한데 다시 한번 잘 돌이켜봤을 때 2등급인 친구들은 현실적으로 그 최고난도 문항을 못 풀어서 2등급이 된 건 아닐 겁니다. 나머지에서 실수한 게 있거나 서술형에서 감점당한 게 있거나 내가 꼭 점수를 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점수를 못 따서 2등급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최고난도 문항을 공부하는데 집중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이 대표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내고 서술형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설지에 있는 거 한 줄 한 줄 쓰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개념 노트, 발상 노트 사실 이게 중요한 건 한 2, 3, 4등급 정도인 것 같아요. 뭐 5등급인 친구는 개념 정리만 해도 개념 노트만 써도 한 3, 4등급까지 올라갑니다. 그 위에 발상 노트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2등급 정도까지 살펴봤고요. 3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친구들은 학원 다니면서 공부한 걸 자기 공부했다고 착각하지 말자. 그러니까 오늘 학원 가서 수업 3시간 들었어요. 그건 3시간 듣고 온 거죠. 지가 공부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을 너무 과다하게 다녀도요. 이게 수학 성적이 오를 리 없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학원에서 100을 가르쳐줘도 얘가 100을 소화를 못해요. 많이 소화해봤자 50, 60 복습을 안 하니까요. 근데 학원을 다니더라도 최소한 학원 다니면서 수업 듣는 시간만큼은 자기 공부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수업 3시간 들었다 그러면 다음 수업 3시간은 공부할 여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자는 시간 어느 정도 쪼개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만약 그게 안 되면 학원을 조절하든 해서라도 이제 학원에서 수업 듣는 것만큼의 자기 공부는 필요하다. 그리고 2등급대의 친구들이요. 앉아있는 시간이 1, 2등급과 많이 차이가 난다기보다 집중하는 시간이 좀 차이가 나요. 딴짓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는 정말 효율적이잖아요. 왔다 갔다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뭐 대치동이나 유명 강사들의 이제 강의도 어느 곳에서든 들을 수 있고. 근데 인강이 갖고 있는 최대의 단점도 사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시간에 자기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게 뭐 듣다 보면 흐름이 끊겨요. 그러니까 이 등급대 학생들이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는데 만약에 한강 듣는데 나 딴짓하면서 2시간 3시간 걸린다 이러면 인강 안 듣는 게 낫고요. 근데 인강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면 좀 꾸준히 듣기를. 그러니까 학원 가는 것처럼 매일 무슨 요일 몇 시 정해놓고 인강을 들어야지. 이게 내가 시간 날 때 들어야지 뭐 주말에 몰아듣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효율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더라도 항상 요일과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할 것, 강의를 들은 것 이상의 복습 시간을 가질 것. 그리고 복습을 하면 의외로 2등급대의 친구들이 성적이 꽤 빠르게 오르니 이 개념 노트와 발상 노트를 귀찮더라도 한번 해볼 것. 왜냐하면 2등급대 친구들은 그런 정리를 아무도 안 하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빠르게 오를 거고요. 사실 뭐 6등급 이하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수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을 잘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은 알지만 공부를 안 하는 친구를 공부하게 만드는 방법 사실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으니까 5등급이면 우리 아이가 중간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수학을 공부하지 않는 친구들이 한 3, 4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등급 이하다 공부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5등급이다 사실 중간이 아니라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사실 거의 꼴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등급인 친구들, 6등급인 친구들 이거 공부하면 금방 오릅니다. 이게 수학이 9등급 받기도 정말 어렵거든요, 사실. 이 하위권이 되게 탄탄한 과목이에요. 글로 잘 못 치고 갑니다. 저희 학교에 운동부가 2개나 있거든요. 운동부 애들도 9등급 잘 못 받습니다. 운동 안 하는 애들도 9등급 받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6등급 정도 되는 애들은요, 우선 그냥 해야 돼요. 얘네들은 자기 합리화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집중할 때 할 거예요. 뭐 10분만 쉬었다 할 거예요. 이게 우선 10분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 우선 10분만 하자. 10분씩만 하다 보면 분명히 이제 6등급은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에게 필요한 건 사실 의지랑 응원 그리고 이제 기초 강의. 근데 이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처럼 뭔가 개념 강의를 듣는다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초 강의를 먼저 해야 이제 따라갈 수 있어서 사실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이 친구들은 사실 지금 공부 하나 하지 않아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신 공부에 대한 그 조바심을 잠깐 내려두고요. 이제 예전에 거 복습을 하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수학 공부 기본적으로 이제 하루 3시간은 필수다. 조금 욕심이죠. 뭐 수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수학만 공부하지 이 재수생들은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공부를 하겠지만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현역인 친구들은 하루에 3시간 수학 공부한다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1시간쯤은 이제 개념 노트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짜투리 시간에 개념 노트, 발상 노트 이것만 좀 차근차근 좀 잘 읽어주시고요. 이게 내신 수학과 수능 수학은 똑같습니다. 예, 가끔 가면 요즘에 이제 교실이 많이 무너진 절대적 이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정시 파이터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시가 좋아서 갔다기보다 그냥 수시에서 안 되니까 이제 도망을 간 거죠. 근데 정시 파이터들 중에 성공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두 명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한두 명은요 정시 파이터지만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과목들은 수행평가도 하고 시험도 열심히 쳐요. 근데 대부분 한 8, 9명에 해당하는 애들은요 나는 정시 볼 거니까 학교 수업 안 들어도 되고 내신 공부 안 해도 되고 이런 이 아니란 생각, 어떻게 생각하면 좀 건방진 생각을 가지면 100이면 100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수능만 보고 365일 공부하면 내신 공부하면서 수능까지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잖아요. 이게 시간을 밀도 있게 쓰면 이론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1년 후에 있을 일을 가지고 내가 매일같이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공부한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내신을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이게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공부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이게 시험 공부가 제일 잘 되는 건 벼락치기 뭐 3일 전에 뭐 이럴 때 평소에 공부하지 않던 애들도 시험 전날에 막 별 보고 독서실에서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겠죠. 매일 이렇게 공부하면 전교 1등도 하겠다.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시간의 밀도라는 게 그러니까 당장의 코앞에 닥친 일들만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지 1년 후의 일을 처음 마음가짐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정시 파이터더라도 꼭 내신 기간에 필요한 과목들은 열심히 집중하고 학교 수업에 최선을 다하고 뭐 그러면 진짜 한두 명의 친구들은 성공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어쨌든 내신을 꼭 공부를 하자 이거죠. 그건 내가 수시로 대학을 가기 때문이 아니라 어쨌든 내신 공부를 하는 게 수능 공부와 다르지 않은 이상 그 순간순간이 밀도 있는 3일, 4일 이런 애들이 쌓여줘야 이제 나중에 수능장에 갔을 때에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은 뭐 수능과는 별개로 무조건 집중을 하자. 그래서 개념정리, 대표 유형, 심화 유형 저 중에서 내가 이제 어떤 단계의 교재와 강의가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수준별로 맞는 교재와 강의를 선정하는 것, 학원을 선정하는 것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립니다. 뭐 학원이 잘못되고 인강이 잘못되고 이게 아니라 수준에 맞지 않는 걸 선택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우리 아이가 열심히 따라가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의 공부 방법, 뭐 개념 노트, 발상 노트 잡아주시고 그럼에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요. 그럼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하는 것들이 뭔가 좀 맞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아이랑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그런 것들을 좀 잘 선택해 주시면 수학은 공부하면 또 제대로 공부하면 금방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수학이 내가 기초가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뭐 요즘에 뭐 티처스 이런 거 나와서 아시는 분들 아시죠? 뭐 정승재 선생님이나 아니면 정유빈 선생님이나 중학교 수학들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뭐 이제 사람들마다 선호도는 다를 수 있죠. 뭐 남자 선생님 강의가 좋고 여자 선생님 강의가 좋고 아니면 뭐 재미있는 수업이 좋고 뭐 친절한 수업이 좋고 뭐 이제 한 번씩 들어보시고요. 자기한테 맞는 거 택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잘 들어도요. 기초 없어도 고등학교 때 분명히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중간부터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6등급 이하인 아이가 수학 공부를 하려고 한다. 내신 잠깐 내려두고 저거부터 공부하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밀도 있게 빠른 시간 내에 단기간 내에 정리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냥 지금껏 3개월 공부하는 것보다 이거 한두 달 공부하고 와서 한두 달 지금 공부하는 게 사실은 더 효율적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수학이 안 되면 저걸 하시고요. 뭐 이건 뭐 제 강의라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하는 수능 개념이라는 강의 안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 필요한 수학을 5시간 만에 이제 정리를 해뒀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고2인데 고3인데 공부를 하려고 하면 고1 수학에서 수능에 필요한 부분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정리하는 건 앞에 5강만 보시면 되고, 뭐 이게 되고 나면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개념 정리할 때는 뭐 EBS 안에서 무료 강의로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뭐 교과서 진도 특강이나 수학의 왕도 같은 교재들이 있습니다. 뭐 사설에서도 이제 컨텐츠는 많이 있지만 내신 강의는 EBS가 뭐 압도적이죠. 사실 학교 수업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어쩌면 이제 내가 원해서 이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뭐 옆반 선생님이랑 뭐 그런 생각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반 선생님이랑 봤을 때 좀 성향이 잘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EBS에는 모든 교과서마다 이제 전문항 해설 강의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이해 못해서 공부 못해 그런 핑계는 대지 말고 이제 EBS 강의 보면서 이제 교과서 자기 교과서로 충분히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 정리를 먼저 하고 나야 이제 유형별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유형별로는 뭐 저런 강의들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유형별로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 고난도 문제들 풀 때에는 뭐 대표 유형 고난도 문제 풀 때에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하나씩 들어보고 나서 이제 선택을 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커리큘럼들은 전부 다 있으니까 자기 단계에 맞는 걸 선택하자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시험을 대비하는 것 이런 건 조금 중요하죠. 이게 선생님들이 학교 시험이 어떤 게 나오는지 아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학원 선생님들 말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진행을 하는 거니까 보통 이제 주변에 많은 학교들 자료들을 토대로 뭐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 서술형에서 중요한 포인트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 시험 준비하면서 참고하시면 내신 공부에는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보다 보면 내신 시험은 뭐 이런 거 들어보면 한 절반 정도는 저런 데서 나오니까요. 뭐 전혀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수능 수학 대비하는 거야 아시죠? 연계교재랑 기출,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머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말고요. 아까 개념 노트, 발상 노트 이거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공부법이 중요한 거고, 뭐 이런 강의들이야 뭐 많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이건 짧게만 설명을 드릴까요? 이 EBS 홈페이지에 있는 기능인데요. EBS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기출 문제들을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들 중에서도 최근에 10년 동안 이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별로 15문제씩을 쭉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타겟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몇 등급 정도 되면 이 정도 오답률의 문제들을 풀어야 돼요. 근데 그런 오답률을 알 수 있는 데이터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EBS에 들어가면 이제 모의고사별로 오답률을 이제 쭉 뽑아보면 이제 위에서부터 오답률이 쫙쫙쫙쫙 나오죠.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문제까지는 풀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정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클릭하면 문제가 뜨고요. 뭐 해설이나 해설 강의도 바로바로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답률 타겟 잡은 것 이제 그 특정 단원에서 뭐 이렇게 몰아서 보시는 게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학생들은 잘 몰라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시험지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 EBS에도 AI가 있어서 뭔가 문제를 추천해 주거든요. 시험지 만들기라는 부분을 딱 들어가면 이게 특정 단원에서 이걸 추려냅니다. 그러니까 특정 단원에서 몇 년부터 몇 년 동안 이제 기출 문제 중에 아니면 뭐 EBS 교재 중에 오답률이 몇 % 정도 되는 문제를 100문제 뽑아주세요. 이런 거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이제 특정 단원의 특정 유형의 특정 오답률의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할 때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까 수능 전에 단원별로 이해도를 점검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해도가 낮은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답률이 나오면 이 오답률 중에서 이제 골라서 자기가 문제지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있으니까 뭐 잘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이건 저희가 3시까지죠. 10분 충분할 것 같네요. 추천 탐구 주제를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내신에서 학종을 하려고 하면 학생들이 탐구 주제들을 선정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인터넷에 있는 뭐 명문 대학의 뭐 특정 학과에 진학한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를 보고 뭐 그런 활동들을 뭐 카피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사실상 교수님들이 대학에서 평가했을 때 이 높이 평가하지 않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고등학교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배울 만한 내용을 고등학생이 탐구를 했다? 사실 의미 없어 합니다. 너무너무 흔한 소재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이해도가 낮을 것이 뻔하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해 못한 채로 그냥 뭐 구글링하고 뭐 이제 나무위키 같은 데 찾아보고 이런 검색해봤다 정도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저런 심화 주제들 있죠. 뭐 테일러 급수, 맥클로린 급수, 풀이의 변환 이런 거 한 학교에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활동들 말고 이 친구가 수학을 좋아하는구나, 수학을 고민하는구나 가 느껴지는 주제들을 좀 선정을 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은 어디에 있냐면 교과서 안에 있습니다. 교과서 안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왜? 진짜 그렇게 돼? 이렇게 되면 어떤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의 근이 2개야? 왜? 그럼 3차 방정식 근은 3개인가? 4차 방정식의 근은 4개인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좀 뜬금 잠소리 말고요. 고1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주제들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수체계가 있거든요. 이게 실수체계까지. 근데 고등학교에 오면 그게 전부가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허수가 튀어나오고 복소수가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복소수란 수체계는 과연 완전한가? 그러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가 없어서 i를 만들었으면 제곱해서 i가 되는 수는 있나? 제곱해서 i가 되는 수가 있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해본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재밌는 주제들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복소수 체계가 완전한가에 대해서 아이들이 확신하지 못하는데 그냥 선생님이 복소수 체계가 끝이야 라고 하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만, 저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면 수학을 좋아하는구나, 잘하는구나, 고민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는 거죠. 아까와 같은 그런 뜬구름 잡는 주제들 말고요. 만약에 이게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갔다라고 하면 지수를 확장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지수를 실수 범위까지. 근데 지수가 허수가 되면 어떻게 돼? i 제곱 같은 거 정의할 수 있나? 정의할 수 있거든요. 고등학교에서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저런 것들에 대한 이제 탐구심이 뭐 책을 하나 찾아보게 되고 논문을 하나 찾아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정말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로 보여지는 거죠. 뭐 미분 가능성 같은 건 배우지만 적분 가능성 교과서에서 배우질 않아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좋습니다. 뭐 저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몇 개를 들어드린 거지만 뭐 저런 것들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생들을 좋아한다 그 생각을 하면서 좀 고민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끝났습니다. 길었죠. 사실 2시간을 집중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선 어머님들께 제가 박수를 먼저 보내면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참 슬프게도 이게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저는 저희 학교 남고거든요. 저는 이런 특강을 이제 지방에 다니고 하면서 하지만 학교에서도 해요. 학교 애들 잘 안 듣습니다. 남학생들 진짜 말 안 들어요. 여학생들은 시키면 좀 하죠. 여학생들은 시키면 좀 귀찮아도 합니다. 남학생들은 처음부터 잘 생각하고 오고요. 귀찮은 거 절대 안 하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도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사실 부모님이거든요. 다 똑같아요. 이야기해보면 뭐 부모님 생각하면서 뭐 하루하루 버티는 애들이 많죠. 사실 부모님한테도 아이가 가장 소중한 보물인 것처럼 사실 아이한테는 부모님이 전부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순간들마다 부모님들이 좀 힘 많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하는 것 되게 못 믿었죠. 답답하죠. 너무 게을러 보이고 집에서 맨날 놀고, 그리고 맨날 뭐 이제 말도 잘 안 통하고 내가 알아다 줘도 귀찮아하고. 그렇지만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칭찬 한마디씩 툭툭 던져주는 게 되게 큰 힘이 됩니다. 아이들도 노력을 안 보이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노력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면 꺾이죠. 근데 꺾일 때 옆에서 많이 지지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노력한다고 해서 성적이 빠르게 오르지 않습니다. 2년 3년 동안 놀았던 게 어떻게 2개월 3개월 만에 따라잡겠어요. 그게 이기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은 걸리는 법인데 그 6개월 동안 안 꺾이고 가는 거 그것만 버티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의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칭찬을 좀 많이 해주세요. 네가 안 되는 것 속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더니 이렇게 해낸 모습 보니까 너무 자랑스럽다. 나도 이렇게 좋은데 너 얼마나 기분 좋을까? 잘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뭐 어머니들은 계속 뭐 40점이 80점이 되어 와도 뭐 어떤 거 틀렸는데 뭐 이런 거 물어보시고, 뭐 옆에 누구는 몇 점인데 뭐 80점 넘는 애 몇 명 있니 뭐 이런 거 물어보시고, 뭐 아버지들은 또 기분 좋으면서도 뭐 아직 갈 길이 멀다, 뭐 자만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나 하시고, 이러니까 애들이 기운이 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항상 아이들에게, 혹은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전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곁에서 좀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뭐 부모님들이 중심만 잘 잡고 있으면 아이들이 방황하다가도 또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 열심히 할 때 열심히 하고 하는 법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개념 노트, 발상 노트 이런 거 옆에서 도와주시고, 뭐 맞는 강의들 선택하는데 좀 도움만 주시면 아이들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전 남은 시간 또 전주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영이었습니다.